안녕하십니까.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부동산학과의 강의를 맡은 권윤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명도 소송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처음으로 목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명도 소송의 개념입니다. 명도 소송의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명도 절차의 개관, 전체적으로 부동산을 명도하는 것에 대해서 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개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명도 소송을 결국 제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명도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까지의 분쟁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명도 소송을 제기한 이후의 분쟁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순서대로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명도 소송의 개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명도와 인도라는 단어가 있고, 사실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인도라는 단어보다는 명도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인도라는 것은 점유자, 그러니까 부동산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그 점유를 자기가 아닌 타인의 지배하에 점유를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명도라는 것은 그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를 다시 인도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 인도 의무자나 아니면 그와 함께 살고 있는 동거인 등이 이 해당 부동산 목적물에 같이 살면서 그것을 계속 점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자기의 점유를 종료하고 그 집 밖으로 퇴거하는 것을 말하고, 또 그 사람만 퇴거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 의무자 등의 점유하던, 그 같이 점유하던 물건들, 그러니까 동산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 동산 등도 밖으로 같이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물건을 먼저 빼내고 또 살던 사람을 그 부동산에서 다른 곳으로 퇴거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명도라고 하기 때문에 그 점유를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라는 뜻의 인도라는 것과는 그 명도가 당연히 포함되는 개념이고, 인도의 전제가 되는 것이 명도의 개념입니다. 명도와 인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용어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제 같은 용어처럼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법정에 가서 부동산 목적물에 대해서 내가 현재 점유자의 점유를 퇴거시키고 그 점유를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그 소송, 즉 보통 우리가 말하는 명도 소송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도 소송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기는 하지만, 실무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용어를 별로 가려서 이렇게 제대로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명도라는 것은 내가 소유하는 건물이거나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고, 내가 소유하지만 내가 제3자, 타인에게 점유를 맡겼다가 그 점유를 결국은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라는 것이 당연히 점유자가 스스로 인도를 종료하고 퇴거한 후에 나에게 다시 돌려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분쟁이 일어나서 그 점유자가 인도를 거부할 경우에는 우리가 스스로 그 건물을 내 건물이라 할지라도 들어가서 문을 내가 따고, 그 다음에 그 짐을 내 맘대로 세입자의 짐을 이렇게 퇴거시키고 짐을 빼면 안 되는 것, 그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당연한 현행 그 법치국가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이 건물에서의 인도를 거부하고 이제 퇴거하지 않는다,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법적으로 공권력의 힘을 빌려서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하고, 소송에서 명도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승소 판결을 받아야만 그 승소 판결을 가지고 강제 집행이라는 또 별도의 집행 절차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명도 소송의 구별 실익은 방금 좀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명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법적인 개념은 아니고 강학상,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실무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무상 점차 좀 포괄적인 개념인 인도로 이렇게 통일하는 추세로 지금 사용되는 용어고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권리나 의무 등 이러한 법률 관계를 결국 재판을 통해서 확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의미하는 그 명도 소송을 한다라는 것을 할 때 이 점유를 나에게 옮겨달라 이런 소송을 하는 것을 명도 소송이라고 합니다. 잠깐 법률의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민사적인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당사자들, 나와 그 법률 관계의 상대방 사이에서 권리나 의무의 법률 관계를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원칙인데 다만 민법에서 정한 혹은 각종 특별법에서 정한 강행 규정이나 어떤 선량한 사회의 규칙을 위반하는 계약이라면 그러한 계약은 자유로운 테두리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법률 관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법률 관계에 최종적으로 서로 분쟁이 생기고 의견이 다를 경우에 다툼이 생기는 그러한 경우에 법원에 재판을 구할 수밖에 없고 소송 결과에 따라 강제로 그 확정된 권리 관계를 인정받고 실행할 수 있는 집행력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명도 소송이 필요하게 되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양 당사자가 서로 합치된 법률 관계의 의사에 따라 그 의사에 따라 모든 이행이 잘 이루어진다면 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자신의 의무, 그중에서 의무가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 내 권리가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존재부터 다투는 경우도 있고 또는 내 권리 또 당신의 의무가 발생은 했지만 그 범위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쟁점 혹은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당사자들 사이에서 자유로운 합의로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국가의 공권력이 나서서 소송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두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 지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강제 집행을 위한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을 가지고 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강제 집행이 그럼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우리가 민법을 통해서 혹은 각종 우리 대한민국의 법률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판단은 사실상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종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그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권력을 실행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 국가의 강제 집행이라는 적법 절차와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자력구제나 사적구제가 있습니다. 자력구제나 사적구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예를 들면 내 돈을 가져가고 갚지 않는 사람, 빌려가고 갚지 않는 사람이 우연히 수년간 연락이 안 되다가 내 앞을 지나갈 때 내가 그 사람 지갑에 손을 대서 강제적으로 내 돈을 가져와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을 말하고 또 예를 들면 세입자가 기간이 만료되고 차임을 연체했는데도 짐을 빼지 않아서 소유자인 내가 내 집에 들어가서 문을 따고 강제로 세입자의 짐을 빼는 등의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실행하려고 하는 행위, 이러한 것들을 자력구제나 사적구제라고 하는데 이는 지금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국가에서 허용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인정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형사 절차에서 현행범 체포라든가 이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고 자력구제나 사적구제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민사적으로 상대방과 나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결국 법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명도 소송의 개념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의 자력구제가 허용되지 않는 이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우리 권리를 실현하려면 국가 권력을 필요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 국가 권력을 합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승소 판결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소송이라는 것은 보통 판결문을 받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강제 집행의 권한을 얻기 위한 방법에는 소송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을 통해 재소전 화해라는 절차도 있고요. 단순히 금전을 이제 받지 못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지급 명령이라는 좀 더 간이한 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더 소송보다는 단순하고 쉬운 절차들도 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별도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명도 소송의 개념을 이제 확인했고요. 다음으로 명도 소송 절차의 전반적인 개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부동산 명도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까지 분쟁의 흐름은 크게 보면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방식, 그리고 다음 단계로 그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 의무자, 내 세입자라든가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자인 내가 그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식, 그 다음으로 그 가처분이 되는 것을 전제로 점유자와 나 사이에, 소유자 사이에 협상을 통해서 소송까지 가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합의로 원만하게 종결을 해보자 라는 시도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다시 들어가 보면 명도 소송 절차의 개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합의를 통해서 명도 소송에 가지 않고도 원만히 해결된다면 제일 좋겠지만 결국은 합의가 되지 않아서 강제적으로 내 소유의 건물, 내 소유의 집에서 상대방 그리고 내 땅에서 어떤 점유자를 이전시키고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소송을 해야 되고 그 소송 절차를 보면 간단하게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은 보통 이제 훈련받은 변호사나 아니면 법무사분들이 이렇게 소장을 작성해 주는데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청구 취지라는 것을 정확히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명도 소송에서의 청구 취지는 비교적 간단한 편인데요. 피고, 그러니까 소송을 당하는 상대방이자 점유자인 피고가 원고, 소유자인 나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라는 것이 제1의 청구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왜 이러한 청구 취지가 나오는지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서 소장을 작성하면 법원에 접수를 하고 이 소장 제출 절차를 하게 됩니다. 소장이 이렇게 법원에 제출이 되게 되면 법원에서는 그 받은 소장을 다시 우편이나 전자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송달을 시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 소장을 받은 날부터 한 달 동안 안에 원칙적으로는 나의 입장이 무엇인가, 내가 왜 그 집에서 짐을 빼지 않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한 달 이내에 법원에 다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의 소장과 답변서 혹은 그 외에 또 재반박과 또 재재반박을 하는 서면이 오고 간 그런 절차 속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재판장 그리고 재판부를 만나는 법원에서 법원의 법정에 가게 되는 날을 저희가 보통 변론 기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재판부가 보기에 조금 더 변론 기일이 아니라 서로 원만하게 조정으로 하는 것이 좀 적합한 사건이다라고 판단을 하거나 혹은 소장 제출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은 조정으로 진행하기를 원한다라고 조정 신청 의사를 밝힌다면 변론 기일이 아니라 재판 외에 조정 절차라는 조정 기일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론 기일이나 조정 기일을 거치면서 서로 내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은 그 주장에 대해서 나의 반박은 무엇인지를 공격과 방어를 계속 펼치면서 재판을 한 번, 두 번 또는 변론을 이제 3회, 4회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을 충분히 거친 이후에 내가 더 이상 상대방, 원고나 피고가 더 이상 제출할 증거나 주장이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정도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변론을 종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론을 종결한 이후에는 판결 선고 기일을 재판부에서 별도로 지정하게 되고 그 지정된 기일에 정확한 판결문이 그 결론이 나오게 되며 그 판결문을 받은 날 그리고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또 항소나 상고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전반적인 소송의 기본적인 절차는 이러한 방식으로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대략 4개월에서 한 1년 정도가 걸리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명도 소송 절차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부동산 명도 소송 확정 이후의 절차를 좀 개관을 해보자면 판결문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판결문만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 라는 승소 판결이 나왔다면 그 판결문을
법원의 집행법원에다가 집행관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집행관에게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해서 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주십시오 하고 강제집행 신청서를 내면 집행관이 세입자 그러니까 피고에게 1차적으로 언제까지 짐을 빼라. 그리고 그때까지 짐을 빼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집달리를 동원해서 당신의 짐을 빼고 우리가 문을 따고 퇴거 조치를 시키겠다라는 것을 통보한 이후에 실제적으로 그때까지도 정말로 세입자가 짐을 빼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착수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모든 이 판결과 소송의 절차가 그제서야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 중에 이제 소장을 낼 때 각종 인지 송달료나 아니면 강제 집행을 할 때 그 집행 비용에 대해서 총 소송 비용을 확정해 가지고 법원의 모든 판결이 다 끝난 이후에 절차가 종결된 이후에 내가 들어간 소송 비용을 승소한 자가 패소한 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 비용 및 집행 비용에 대한 확정 신청 절차가 별도로 다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절차는 이제 재판이나 소송 절차가 다 끝난 이후에 그때부터 가능한 절차입니다. 다음으로 명도 소송 제기 전 분쟁 흐름 중에 제가 내용 증명부터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내용 증명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보통 분쟁이 닥쳤을 때 내용 증명부터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내용 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사실은 내가 나의 의사표시를 언제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했다라는 추후 소송에 갔을 때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좀 더 편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용 증명 자체가 법에서 정한 의무라든가 아니면 법에서 정한 어떤 중요한 요건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몇 날 며칠까지 짐을 빼달라 이런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전화, 카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의사 표시를 한 것도 나중에 가서는 소송에서 결국 내 의사표시가 됐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기는 합니다. 될 수도 있고 충분히 그렇게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상대방이 억지로 이제 그 주장을 펼치자면 문자 메시지 같은 걸 내가 받지 못했다. 또 전화도 받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그 중요하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서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소모해야 되는 그러한 절차가 개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의사표시나 의사표시의 시기가 언제이고 받은 날이 언제인지 이제 다른 소리를 못하게 하려고 정확하게 하려고 내용 증명을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에는 조금 더 필요성이 또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법인에는 여러 직원이 있고 구성원이 있을 텐데 내가 그중에 실무 담당자 누구에게 의사표시를 과연 했다라고 했을 때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 담당자가 그러한 의사표시를 회사를 대표해서 받을 자격이 없었다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퇴사해서 지금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다라든가 여러 가지 항변할 수 있는 쟁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에 분쟁이 발생하면 그 법인의 명확한 대표자를 상대로 우편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서 나의 의사표시를 게시하시는 것이 가장 좀 정확하고 추후에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내용 증명이 무조건 만능인 것이 아니라 내용 증명의 사실 모든 내용을 아주 꼼꼼하고 아주 자세히 기재하였다가는 도리어 자신의 주장 중에 불리한 부분이 포함되어서 나중에 불리한 판단을 받게 될 어떤 미묘한 쟁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을 길고 자세하게 쓰는 것보다 아주 정확하고 필요한 요건 사실을 맞춰서 나중에 불리할 내용이 없는지를 점검을 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분쟁 해결을 위해서 가장 정확한 안전 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용 증명이 다 작성이 되면 상대방에게 발송을 할 때 이제 우체국에 가면 하나의 그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총 3부를 제출해야 되고 그중에 한 부를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 분쟁이 제기됐을 때
그 내용 증명의 내용과 발송과 수령에 대한 부분을 우체국이 입증을 보완해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소송에서 사전 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결국은 소송을 가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것을 먼저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입자가 나에게 점유를 돌려주기 전에 불법 점유이긴 하지만 제3자에게 나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해 버린다면 그러한 경우 내가 지금 현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그 점유자가 바뀐 경우에 다시 현 점유자인 그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다시 해야만 하는 소송적인 시간 낭비와 절차와 비용에 관한 많은 낭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 점유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봤자 그 판결은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송 도중에 점유자의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도 소송 이전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안 한다면 정말 소송을 하다가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정말 최악의 상황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점유자의 특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현재 점유자가 누구이냐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사업자 등록증에 되어 있는 명의자가 누구인가라는 부분이나 정확하게 전대를 하지는 않았는지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그 명의자를 확인을 해서 특정을 잘 하셔야지 이중소송을 방지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의 신청과 효력도 마찬가지로 소장과 그 형식은 좀 다르지만 법률 전문가나 법무사님 도움을 통해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의 요건의 신청서에 맞게 신청을 잘 하시면 그 집행관이 나와서 해당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가처분 집행이 있습니다라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그 표시를 붙이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의 효력을 나중에 가서 그 부분을 나중에 그 세입자가 가서 그 표시를 찢는다던가 아니면 점유를 다른 데다가 이전한다던가 그렇게 인도에 대해서 나중에 방해를 할 경우에는 공무상 표시 무효죄로 형사 책임도 받을 수 있는 어떤 크나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의 효력이 얼마나 큰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결국은 명도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 내용에 관한 부분인데요. 명도 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결국은 내가 소유자고 세입자가 나와의 어떤 관계이냐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그 명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통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거나 주택의 세입자가 그 월세로 내기로 했던 차임을 연체하거나 하는 것들이 통상적인 경우라서 승소와 패소에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소송은 아닙니다. 유형상. 근데 다만 요즘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 상가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특별한 법이 있는 바로 그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 과연 나의 임대차 계약이 현재 유지되고 있느냐 아니면 10년 갱신권 안에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신 판례가 있어서 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지금 2018년 10월 16일에 과거까지는 상가 임대차 계약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5년까지 갱신권을 유지하고 있다가 법이 개정이 돼서 2018년 10월 16일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갱신권이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2018년 개정되기 이전부터 있던 임대차 계약 중에 내 계약이 과연 10년으로 연장되는 계약이냐 아니면 5년으로 끝나는 계약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8년 10월 16일에 들어온 개정법의 부칙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시행 후, 그러니까 18년 10월 16일 시행 후에 최초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이거나 아니면 갱신되는 계약일 것, 갱신되는 임대차일 것 이렇게 부칙이 적용 범위를 특정하고 있는데 18년 10월 16일 이후에 임대차가 새로 체결된다 라는 표현은 굉장히 명료하기 때문에 새로 계약되는 것부터 적용되는 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18년 10월 16일 당시 갱신되는 임대차란 뜻이 무엇이냐와 관련하여 18년 10월 16일 이전까지 5년의 갱신권이 다 소멸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신권은 소멸됐지만 그 갱신권 마지막 행사에 따라 그 5년의 기간이 끝나지는 않은 계약인 경우에, 즉 존속하고 있기만 하면 그 종전 임대차 계약에 모두 10년의 연장이라는 효력이 적용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법원이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갱신되는 계약이란 개정 전의 갱신권에 따라 의무 임대차 기간이 경과를 해서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고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그러니까 과거 5년짜리 갱신권을 다 사용하고 더 이상은 갱신권이 18년 10월 16일 기준으로 남아있지 않은 계약의 경우에는 이 10년 갱신의 연장 효과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그냥 말씀과 설명으로만 들었을 때는 과거 5년짜리 갱신권 소멸되고 이제부터 새롭게 하는 계약인데, 새롭게 된 개정법인데 이게 무슨 분쟁이 있겠냐 이렇게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실무상 많은 혼선이 있었고, 대법원 판결에 과거에도 뭐 개정 법률에 대해서 대법원이 한번 비슷한 판결을 한 적이 있지만, 이번 10년짜리 갱신에 대해서도 20년도 작년에 대법원에서 정확하게 갱신권 적용 범위를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갱신권이 현재 지금 새로 된 계약과 18년 10월 16일 기준으로 그때 당시 갱신권이 5년짜리에서 한 번이라도 살아있을 계약에 대해서만 앞으로 10년이 더 연장되는, 그러니까 5년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갱신권이 남아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명도 소송의 승소와 패소가 갈리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대차 계약에서,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들의 권리를 이처럼 보호하고 있는데, 임차인들이 언제나 이렇게 10년의 갱신권을 보장받는다면 임대인으로서도 정말 불리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이렇게 임차인에게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갱신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주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결국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라는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1호를 보시면 임차인이 3기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3기 차임액이라는 것은 월세가 있을 때 그 월세가 3번의 분량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으로 3번의 분량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한 것을 말하지, 뭐 그 횟수, 단순히 뭐 100만 원이 월세일 때 70만 원을 납부하면 30만 원 미납인데, 그런 한 번의 횟수를 가지고 3번이면 30만 원씩 3번 연체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연체한 차임의 총액이 3번 3기분의 금액에 해당해야만 이제 3기 차임액 연체로 인정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하거나 서로 합의해서, 갱신권 10년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서 이제 보상을 제공하고 갱신권 없는 것으로 하는 것도 역시 사적 자치와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면 얼마든지 인정은 되고 있습니다. 또 4항이나 5항도 6항도 보시면 건물을 더 이상 임대 목적으로 달성할 수 없게 뭐 파손이 되거나 멸실되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또 제3자에게 전대차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계약 갱신권이 발생하지 않는 사유로 보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다음으로 임대인이 이제 많이들 원하고 많이들 이 요건에 내가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검토하는 조문인데요. 이 건물, 목적 건물에, 임대 목적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내가 이 건물을 회복해 점유를 다시 가져와야 된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나 좀 새로 이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고 싶다라는 이유로 임차인을 쫓아내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은 상당히 까다롭게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철거나 리모델링 하고 싶다고 임차인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 나, 다 3개 중에 하나에는 해당이 돼야 됩니다. 가항 보시면 임대차 계약을 처음에 체결할 때부터 내가 어떤 리모델링이나 어떤 재건축을 할 건지 임차인에게 그 공사 시기, 소요 기간과 정확한 계획, 공사의 정확한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대로 하는 경우, 그러니까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예상할 수 있었던 사유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항으로는 건물이 노후하고 훼손돼서 일부 멸실된다. 그러면 사실 인간 세입자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방문자들에게 생명신체 안전사고가 있으면 안 되죠. 다만 노후 훼손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기준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법,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재건축, 재개발 같은 특별법에 따라 인정이 될 때 말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현저히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고 혹은 임대차 계속하기 어려운 이러한 여태까지 말씀드린 조건들에게 상응하는 그런 유사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임대차 계약 갱신권을 10년까지 인정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 소송의 승패와 관련된 사례를 몇 가지 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철거나 재건축으로 인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철거나 재건축으로 인한 갱신거절은 아까 말씀드린 가나다 3개 중에 하나에는 해당이 돼야 되는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대법원 19-249-831 판결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근거되는 법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도정법에 근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정법상 어느 단계일 때 이 철거나 재건축으로 인한 갱신거절이 인정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도정법상 그 사업계획 단계는 상당히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고 까다롭지만, 어쨌든 이 판결에 의하면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고시돼야 되는 그 시점부터나 임차인한테 이제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사업계획 승인이나 사업시행 인가고시, 사업시행이 인가되는 그러한 수준 단계에서는 갱신권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 두 번째로 노후나 훼손, 일부 멸실 등 안전 우려를 이유로 우리가 갱신권의 행사를 했지만 결국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안인데요. 서울고등법원 19년도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의 사안을 보시면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인데 너무 노후해서 도저히 이거는 수선이 필요하다라는 게 건물주의자 원고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노후나 훼손의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되느냐에 대해서 법원은 지금 상가 건물 외벽에 균열이 있었는데, 이러한 균열이 있었다는 것 정도라는 것은 뭐 심각한 구조 안전에 위험 미치지도 않고, 또 누수가 발생한다 해도 그 누수는 결국 일반적인 방수 공사만으로 도저히 이거를 해결할 수 없다. 라고 볼 정도의 사안이어야지, 단순 방수 공사를 했을 때 차단이 된다면 이 정도를 가지고 갱신 거부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명도 소송의 이제 세부 쟁점인데요. 필요비, 유익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비, 유익비라는 것은 그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수선하거나 필수적인 부분을 고치거나 보수하거나, 아니면 해당 목적에 맞게, 건물의 기본 목적에 맞게 가치를 증대시키는 공사를 한 경우에 필요비나 유익비 청구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현행 실무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그 건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돼서 회복을 할 때에는 건물을 원래 상태로 원상회복해서 건물을 인도하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비, 유익비 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통상적인 계약의 실무상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필요비나 유익비를 청구하는 사례는 실무상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수선 의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잘 아시겠지만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게 계속해서 수선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임차인은 잘 사용한 이후에 계약이 끝나면 그 임차 목적물을 정확하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중요한 부분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있어서는 임대인의 잘못, 그러니까 규책 사유 유무와는 수선 의무가 무관하다는 겁니다. 결국 임대인은 자기 책임이든 아니든 목적물에 손상이 있을 때는 수선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목적물이 화재가 발생해서 도저히 반환할 수 없는 상태, 이행 불능에 이르렀다라면 임차인의 규책 사유 여부에 따라 그 채무 불이행이 결정되는, 둘 사이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임대인 수선 의무에 대해서 아주 사소하고
단순하게 고칠 수 있는 것까지 다 임대인 책임이라고 보지는 않고 그런 정도에는 수선 의무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 원상 회복의 범위인데요. 요거는 상가임대차에서 많이 이 쟁점이 되는 사례입니다. 어떤 임차인이 사용을 영업을 위해서 임대 목적물을 사용하고 있고 인테리어나 설비를 다 해놓고 이제 임차권이나 영업권을 양수를 해가지고 신규 임차인이 들어왔지만 기존 시설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원상 회복해서 목적물 반환해야 되는데 이 원상 회복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냐. 내가 그 신규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까지라면 이미 그 신규 임차인보다 전 임차인이 해놓은 인테리어는 난 상관없이 그냥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내가 들어올 때 있던 인테리어지만 그 전 임차인 것까지 내가 싹 철거하고 원상 회복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신규 임차인이 임차할 당시 상태인 경우 자기가 계약할 당시의 상태로만 원상회복하면 된다는 것이 좀 더 보편타당하고 좀 더 많이 실무상 적용되는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임차인이 계약할 당시의 상태보다도 그 전 임차인 상태까지 회복해야 되는 것으로 인정되었던 판례가 있습니다. 그 사안에서는 좀 특수하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지만, 기존 임차인이 있고 신규 임차인이 있는데 두 당사자 사이에서 완전히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고 당사자, 채무자, 임차인의 명의만 변경한 것 정도로 완전히 계약을 인수했다라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신규 임차인이 내가 임대 목적물 계약을 종료했을 때에는 기존 임차인의 물건까지도 내가 가지고 나가겠다라는 특약을 한 경우라면 결국 퇴거 시의 원상 회복 의무는 그 기존 임차인의 당시까지의 상태를 모두 철거해야 된다라고 판시된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네, 이처럼 오늘은 명도 소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강의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